수능 영어가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얼만큼 어려운 걸까요? 평범한 원어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익 8, 900점 이상은 가능해도 수능 1등급은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수능 단어들이 토익 단어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서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방식인데다가 정답이 명확하다기보단 글쓴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생 등 미국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나 교포, 원어민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수능 영어를 풀어보게 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매우 어려워하며 많이 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수능 단어 1200개를 모두 외운 후 다시 수능을 풀어보았다고 했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 저의 수능 영어 실력은 1, 2등급 정도로 3, 4개 정도의 문제를 틀렸는데요. 수능에는 원어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수능 단어들이 해결되고 나니 지문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느낌이었어요. 수능 어휘력이 기존 67%였을 땐 전반적인 지문 이해력이 85% 정도 되는 느낌이었는데 수능 어휘력을 95%까지 끌어올린 후 수능을 풀어보니 전반적인 지문 이해력이 무려 95% 정도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생소한 단어들이 간간히 등장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생소한 단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풀어본 2021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저는 과연 몇 문제를 틀렸을까요? 정답은 한 문제 틀렸습니다. 만족, 만족. 그런데 엘리트 원어민도 힘들어하는 수능을 한국 고등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낼 수가 있는 걸까요?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지문을 읽고 답까지 골라내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특별한 요령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학원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EBS에서는 매년 수능 연계교재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 연계교재에 나왔던 똑같은 지문들이 거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해당 연도 실제 수능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 수능 연계교재는 수능특강 듣기,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독해,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는 4개의 이름으로 분류되어 나오는데요. 듣기를 뺀 나머지 3권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똑같은 지문들이 실제 수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려운 번호에 해당하는 30번대 문제들에서 연계 문제가 대거 출제되었는데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의 문제 유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들이 나오는 문제들을 직접 연계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간접 연계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직접 연계 문제들의 경우 EBS 연계 교재들을 지겨울 정도로 봤던 학생들이라면 해당 지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험에서는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 단축이 정말 용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들의 수가 약 700개나 되는데 이 수많은 지문들 중에 어느 지문들이 실제 수능에 나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수많은 지문들을 미리 학습해 놓아야 한다는 게 참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솔직히 불공정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운이 좋게 자신이 봤던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 해석 가능과 더불어 시간 단축까지 매우 용이해지는 것이고 실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처음 보는 지문일 경우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해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토익처럼 모두가 실력으로 풀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빠듯한 방식의 시험이 아니어서 비합리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연계교재 지문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러한 직접 연계 방식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방대한 양을 외워서 잘 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어찌되었건 2022년 수능 영어부터는 이러한 직접 연계 지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처음 보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EBS 연계 교재들을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지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거나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사라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영어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닌데다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러한 직접 연계 방식은 사라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계교재 달달 외우기보다는 진짜 실력으로 수능을 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요일제 수업을 3년 이상 받은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이 되면 모의고사 2, 3등급 정도가 나오는데요. 빠른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고등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수능을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3등급 정도면 수능 대비를 시작하기 적절한 정도의 실력이 배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인데 5등급 이하가 나오는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력이 배양된다고 해도 높은 등급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고1 때 모의고사 3등급 정도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하면 1, 2등급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선생님의 해석을 듣는다고 학생들의 독해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석을 해주는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화면에 띄워서 함께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해석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을 유도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상 해석본을 보면 정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휘력과 해석력이 중요합니다. 고등부가 되면 매월 초에 모의고사를 쳐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한 후 자신이 틀렸던 문제의 지문들을 숙제로 해석해 와야 하는데요. 이때 해석을 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해석본을 보고 베껴서 해석을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들만 사전을 찾고 문장은 직접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어떠한 문장들을 틀어지게 해석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뒤에 해석본을 보며 빨간 펜으로 자신이 틀어지게 해석한 부분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스스로 교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틀린 부분을 고쳐준 것을 학생이 보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교정을 하는 것이 해석력 향상에 3, 4배로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엔 해석이 틀어진 부분들이 많겠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점차 해석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석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틀린 번호의 지문들을 영어만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력이 높으면 틀린 문제도 별로 없고 틀린 지문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랜덤 지문의 발표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실력이 낮으면 틀린 문제도 많고 랜덤 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지정해준 지문만 해석 발표를 하도록 부담감의 무게를 확 낮춰줍니다. 해석 숙제 후 해석 발표하기는 매월 말일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은 충분해요. 이렇게 매월 초에 모의고사를 친 후 자신이 틀린 번호 해석하기 숙제와 해석 발표하기를 매월 말일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3년 동안 반복되면 등급 향상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시간도 실제 시험처럼 제한을 두고 실시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 또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내신 준비 또한 고등은 중등보다 분량이 훨씬 많아서 외우기가 더 어려운데요.
문장력이 약할수록 암기가 훨씬 더 버거워지기 때문에 고등부가 되면 매우 높은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문제 풀기를 위해서도 매우 높은 문장력이 요구되고요. 듣기평가 또한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 향상을 배양하는 요일제 수업은 불가피한데요. 문장력과 문법력의 차이, 그리고 문장력과 암기력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등부를 위한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 방법이었습니다.